우리 일본인들이 너희 조선인들의 농업을 개발시켜줄게, 개량시켜줄게 라고 하는 정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인식들이.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의 농사시험장, 지금으로 따지면 뭐 벽시 같은 거 이제 테스트 해보는 그런 이제 농사시험장에 이제 엔지니어, 연구원 이런 사람 중에 나카자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차례 글을 쓰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나카자와가 보기에는 조선에서 농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조선의 농민들이 천지로서의 농업 그리고 그 터전으로서의 돼지, 토지에 대한 애착이 부족해서 유리도산 그러니까 흩어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쌀 생산이 잘 되려면 과학을 신봉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조선에서 쌀 생산이 더딘 것이다 라고 이제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니까 정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이때 왜 도망을 갔냐면요. 아까 얘기한 걸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식민지기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처음 들어오자마자 했던 농업 정책이 뭐냐? 밭을 전부 다 농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필요한 그 상품 작물들의 밭만 놔두고 전부 다 농으로 바꿉니다. 왜? 쌀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쌀들은 일본으로 이제 이출시키죠. 이게 이제 사실은 설값세 그리고 너무 많이 일본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제 수탈적 성격의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 이제 모든 것을 다 농으로 바꿔서 쌀만 생산하게 하는 이 식민지기의 농업 정책은 바로 쌀 단작화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작물만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일본식의 이제 농법 개량 이런 것들도 막 사실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이제 비료 같은 것도 과학적이다라고 하면서 비료 사용도 막 증대시킵니다. 근데 이게 조선에 안 맞아요. 이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온 품종들 막 가지고 들어올 때는 일본은 우량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량종이 금방 죽어요. 그리고 막 비료를 많이 써서 이 지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과학적인 농법이다라고 하면서 비료 사용을 막 강요하는데 실제로 우리 조선의 농민들이 조선 땅에 해보니까 이 비료를 많이 쓰니까 병충해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농업이라는 거는 토지나 기후나 그리고 농민들의 노하우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맞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런 문화적인 인식 그리고 그 인식에 토대를 두고 나타난 정책들이 사실 조선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작화 때문에 이 단작화를 했더니 이제 조선은 가뭄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심할 때마다 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비를 하고 싶어도 쌀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죠.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그 가뭄이 얼마나 어렵길래 그러면은 이런 가뭄이 있을 때마다 총독부가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으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인식이 사실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가뭄이 조선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가뭄이 닥칠 때마다 사실 조선 총독부가 대응했던 게 그렇게 적절하게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1939년에 대한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보시면 이제 막 그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이제 한재, 한해라고 불리는데 이제 재해 수준으로 가뭄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해지를 구제해야 되는데 진력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뭐 식량 공급해야 되고 이제 이 가뭄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농민들에게
예를 들어 뉴딜 정책처럼 어디 토목공사에 공헌을 해가지고 뭐 임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은살포라고 하는데 노동 임금을 준다라거나 이제 뭐 위문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대책들을 내세우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조선의 기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일본인들의 패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좀 양상 그리고 원인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1939년에 여기 표를 보시면 되는데 아까 25년에 울축대홍수 때는 강수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때는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많은 곳이 60%, 평양 대비 60% 정도였고 30%대인 곳도 있었어요. 이런 곳은 뭐지? 땅이 쩍쩍 갈라지죠.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체 1939년에 왜 이렇게 큰 가뭄이 왔을까? 원인을 좀 추론해 봤습니다. 이 원인은 기압 배치 때문인데요. 고기압이 계속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조선 한반도 위에 계속 눌러 있는 거죠. 근데 비가 오려면 저기압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압이 돼야 이제 공기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수증기가 맺혀가지고 비로 쏟아져야 되는데 이제 고기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가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뭄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뭐 계절 이 시기에도 기상적인 특징은 뭐냐면 계절풍이 약하고 눈이 적었다. 1939년 초에요. 그리고 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7, 8월에는 혹서가 아주 그때였고요. 7월에는 중부 이남에서 기록적인 최다 일조량이 간수됐습니다. 6월에서 8월에는 중부 이남 가뭄량이 이때 장마철이잖아요. 이 장마철에 가뭄량이 평년의 40에서 7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지 않아서 태풍도 한 회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그렇게 가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기후와 가뭄이 도대체 왜 나타났을까를 살펴봤더니 이때 시베리아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요.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대기권을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성층권 쪽에 에어로졸이라고 이렇게 공기층을 착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로졸이 형성이 쫙 돼가지고 이 에어로졸이 태양열을 차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열이 지표면으로 닿지 않으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극해가 녹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이 북극해가 약간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는 것이잖아요. 북극해의 해빙이 늦어지고 북극해와 오호츠크해가 연결되어 있는데 찬기류가 여기까지 흘러와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고 기압골이 변화하면서 이 일대에 이제 태평양 고기압이 계속 머무르게 됐다는 게 현재의 진단입니다. 사실 이거를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시기의 모든 행성 관측 자료들 혹은 이 시기의 모든 기후 자료들을 다 분석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때 그렇게 기후에 대한 지식이 이제 처음 막 생길 때여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남아있는 기후 자료를 전부 분석한 결과 이 정도의 설명이 현재 39년의 대가뭄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산과 기후의 관계는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설명이에요. 그 화산 폭발 분출물이 성층권에 도달한 다음에 에어로졸이 형성되고 이것이 이제 기온을 너무 낮춘다거나 기온이 너무 낮아져서 뭐 강수 패턴이 교란이 된다거나 이런 이제 설명 방식은 좀 이제 많이 알려진 방식인데 이런 설명을 39년의 대한해를 설명할 때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 한반도 전체에 최고 기온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때까지 이런 기온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거의 다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이 한반도 보시면 이 북쪽이 다 서늘한 데잖아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그리고 항상
추위에 익숙한 사람인데 이 강원도나 이제 지금 이제 평안북도 이 일대도 굉장히 40도까지 기록하는 그런 연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때 하나 더 설명하는 것은 이제 태양 흑점이 변해서 이 흑점이 극대가 되는 시기에 이제 고기압대가 북쪽에 자리를 한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 있대요. 이때 마침 태양 흑점이 변화해서 고기압대가 아까 말씀드린 북태평양 고기압이 요 지역에 있었다 이런 설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 이 화산 폭발 말고 뭐 엘니뇨라든지 뭐 태양 흑점 변화라든지 조금 더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기후사, 뭐 생태환경사에서는 이 정도의 설명을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피해 양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가뭄이 제가 전통적으로 심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1919년, 24년, 28년 다 가뭄이 심했습니다만 39년의 가뭄에 대해서는 늘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미증유가 이전에는 없었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미증유에 대한 미증유의 고통 이런 표현들을 항상 이 사건을 설명할 때 사용해요. 아래 이제 표를 보시면 여기 이제 농가 상황이거든요. 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북도, 그리고 이제 충청 남북도 이 일대가 삼남지방이 다 벼농사를 짓는데요. 여기에서 다 쌀을 일제가 수탈적으로 수출해갔던 거거든요.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비율이 엄청 높죠. 여기까지 보시면 경남 강원도인데 상대적으로 강원도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얼마나 피해가 크냐면 전체 모내기를 예정하고 있었던 면적의 63.9%만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 완성한 거, 모내기를 완성한 거는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확량은 평년 대비 4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충청 남북도, 그리고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평년 대비 수확률이 30% 아래였습니다. 전체 농가의 60%가 이재농인 거죠. 당연히 농가 수지는 악화가 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은 전부 다 돈벌러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조선 내로 떠나는 곳일 수도 있지만 이때 선택하는 것은 일본의 대공장에 취직하다, 일본으로 넘어간다. 아니면 만주로 가면은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더라. 혹은 만주에 공장이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만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민, 이주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조선 내에서 유랑민, 도시민, 실업민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때 가장 안타까운 게 수업료를 이제 학생들이 내지 못하는 거. 농가의 자식들은 이제 1년 농사 지어서 그 쌀을 팔아서 수업료도 내고 했을 텐데 이제 내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요. 이제 가뭄이 닥쳤을 때 먹을 수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제 먹을 물도 없는데 사실 농사에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홍수 때와 비슷하게 이제 수일성 전염병들, 이질, 잔디푸스 같은 것들이 이제 확산되게 되고요. 또 이제 농산물이 부족해지니까 영양이 굉장히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어떤 연구자는 요때 그 아이들의 신체 계측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영양이 부족해서 신체적으로 좀 발달이 더디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근거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얘기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 이제 한 해 가뭄의 피해 상황이고 이제 이 가뭄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는가를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산이요. 그리고 저수지는 엄청 넓고 깊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이 다 이렇게 쩍쩍 밟아질 정도로 균형이 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천이 있는 게 괴산의 개천이고 이 개천물을 이제 논에다가 끌어다가 쓰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바닥이 다 보여가지고 말라있죠. 그래서 이 물기를 정비하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도 못 짓고 이제 실업자화된 농민들에게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대응해 주었는가. 일단은 이런 상황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구제 활동을 펼친다거나 아니면 토목공사 같은 데다가 공원해가지고 노역을 시킨 다음에 그 노역에 대한 임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식량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의원금을 모집해서 좀 나눠준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다 시원치 않았습니다. 잘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면 최후의 수단은 뭐냐? 참는 거죠. 너희 잘 참고 있어. 너희 정말 대단해. 너희는 이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참을 수 있는 국민이야. 이런 이데올로기 작업을 펼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나태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너희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갱생하면은 이 위기를 타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열심히 참자. 이런 정책을 내세웁니다. 이 시기가 이제 전시체제기였기 때문에 더 심각했어요. 밖으로 다 전쟁으로 저지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대해 대책에 써야 되는 부재비도 전시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 내에서 이 전시체제를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농민들은 굉장한 이제 삶의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에서 어떤 방침을 내세우냐면은 이재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갱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직접 구조를 최소화하겠다. 대신에 이 이재민들을 노동력이 필요한 곳으로 이주를 시키거나 알선을 해서 공사에 응원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 시기 전시체제기에 필요한 군수 산업들 아니면 인프라들을 건설하는데 아주 싼 값에 이 이재 농민들을 데려다가 활용합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목표에 이들을 데려다가 구제대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실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펼친 게 뭐냐? 절미운동이에요. 쌀을 사실은 조선 사람들은 이때 그 백미를 잘 먹지 못해요. 거의 다 이제 일본 본토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백미를 먹지 못하지만 이제 백미와 이제 호남미를 주로 먹는데 그 중에서도 백미 비율을 낮춰라라고 하는 절미운동. 그리고 쌀을 먹지 말자. 그냥 나물이나 이런 채소로 대신하자. 혹은 옥수수 가루 같은 걸 먹자. 라는 대용식을 먹자는 캠페인이라든지 혼식을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도 전쟁 직후에 혼분식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캠페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사람들이 남긴 걸 보면 너무너무 절절해서 배가 돌아가지고 이제 제가 아마 박진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일본의 이 전시체제기에 한강에 강제 동원된 분들 아까 저기 내리문화 쉼터에도 앞에 강제 동원 상이 있던데 그분들 한강 노동자들이 쓴 구슬, 회고록 이런 거 보면은 거의 한 99%, 100%라는 얘기 못하겠어요. 99%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배고프다는 얘기를 해요. 하루에 12시간, 기본 12시간, 15시간 그리고 전시체제가 심해지면 석탄이 많이 필요하니까 탄광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한테 24시간 쉬지 않고 탄캐기 이런 걸 시키거든요. 기업과 일본 정부에서 일본군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24시간 좁은
갱에서 상관 노동을 하게 시키는데 밥을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제대로 주면 주먹밥 두 덩이래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런 이제 한 해까지 겹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더욱더 쥐어짜는 사실 마른 소원을 짜듯이 정부 혹은 국가에서 시도를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나온 그 캠페인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풀뿌리와 초목의 싹을 대용식으로 채취하고 조리해 먹어라. 하루 두 끼를 먹더라도 잘 씹어 먹으면 영양가가 향상되어 오히려 건강을 증진하니까 꼭꼭 씹어 먹자. 이런 운동들을 펼칩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조직들을 만들어요. 마을에 애국반을 만들어요. 이름도 되게 특이하죠. 애국반. 나라를 사는. 그래서 이 전시체제기에 필요한 이데올로기 작업이나 아니면 어떤 실행들, 이런 정책의 실행들을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고 있는지 사실은 감요에 가까운 동료를 하고 감시하는 조직이 바로 이 애국반입니다. 근데 이 애국반 그 반장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체크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당시에 이 애국반 조직을 총괄하는 국민정신총보완조사연맹이라고 하는 큰 단체가 있는데 이 연맹 단체에서 뭘 하냐면 전시체제기 이제 일본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자 조선인들도 그렇게 하게끔 일상적으로 내면화시키자 하면서 이제 공성역에서 이왕이 살고 있는 성을 향해서 아침마다 인사하자 이런 이제 캠페인을 펼치는데 이런 걸 했던 게 이제 국민정신총보완조사연맹이고 이걸 마을 단위에서 했던 게 애국반 조직입니다. 어쨌든 이 애국반 조직이 가뭄 상황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궁핍을 견뎌라, 내핍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조선의 민중들이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민중들이 이렇게 막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들고 사실 생존도 힘든데 전시체제기에 복무하라고 하고 막 공출해가고 그리고 강제동원시키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이제 민중들이 기대는 것은 유업이나 풍설 아니면 정감력 같은 이런 비기 같은 미신인의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감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인 1석은 석삼자, 사람인자, 그리고 하나 일자에 아마 이 저녁 석자일 거예요. 하여튼 이 3인 1석이 보리맥자를 이제 나눠서 보리맥자에 나눠진 글자가 화자다라고 하면서 이 벼농사를 그만두고 보리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정감록을 믿는 거죠. 정감록 얘기까지 퍼지는 거죠. 아니면 별자리라든지 기상 상태를 예상하는 풍설 같은 것들이 돈다거나 아니면은 이 시기에 묘를 잘못 써서 많이들 얘기가 되죠. 묘를 잘못 써서 한발이 닥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확 퍼지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런 미신을 기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성들이 대거 산위에 그 조상 묘들을 발굴하는 사건들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막 보도가 돼요. 이런 한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미신을 믿은 사건들 이런 보도가 돼요. 이제 조선 민중들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런 이제 풍설이나 미신에 기대는 이런 상황을 조선 총독부가 강조합니다. 자기들이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전시체제 하에서 이 생산력을 늘리는 가뭄이 닥쳤는데도 끊임없이 농사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저기 식민지 개발을 위해서 노동력 동원을 하거나 이런 생산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고통을 참고 단련해야 돼. 그리고 내 피, 그 결핍을 인내해야 돼. 이런 생활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사실 45년 8월 15일까지 겪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선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특강 때는 조금 더 이제 산업화와 밀접한